안녕하세요. 오늘 토지의 종교 담론과 대중적 향유 전략을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강남대학교의 박상민입니다. 밑에 보이는 사진은 토지의 작가 박경리의 고향인 통영 사진입니다. 그죠? 밑에 보이는 거는 강이 아니고 바다입니다. 먼저 토지의 종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종교가 사실은 주제는 아니지만 오늘 강의에서 그래도 불구하고 토지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토지의 중요한 한 주제를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토지에 나타난 종교를 이야기를 좀 하고 그중에서 동학 얘기를 하면서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토지에는 여러 종교가 있죠. 샤머니즘적인 내용도 있고 불교, 유교, 기독교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샤머니즘은 뭐 이렇게 우리 우리의 그 전통적인 삶을 얘기하다 보면 샤머니즘 빠지기 어렵죠. 가장 기본적으로 무당이 우리나라 이렇게 한국의 어떤 샤머니즘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이죠. 무당은 보통 이렇게 일종의 제사장이죠. 이렇게 하늘과 그 인간을 그죠 이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샤머니즘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늘의 뜻을 어떤 무당이 무당이 받아서 인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샤먼이죠, 샤먼. 작품 전체의 구조적 측면에서는 이렇게 토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불륜에서 시작하죠. 토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모티브는 불륜 모티프입니다. 불륜 모티프예요. 최찬판가의 그 첫 번째인 윤씨 부인이 동학의 동학 족주 김계주와의 어떤 혼외정사에서 김한이 태어나죠.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가 굉장히 쇼킹할 뿐 아니고 사실 그러니까 불륜이죠. 불륜이고 그리고 김한이 태어났다가 또 김한이 나중에 집에 들어와 가지고 그 형수랑 그죠? 형수랑 눈이 맞아서 도망해 가죠. 별당시랑 도망해 갑니다. 그러면서 최찬반가 사실상 어, 끝장이 나죠. 나중에 그걸 다시 이제 최서희가 이렇게 세우긴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그 내용들은 불륜으로 인해서 한 가문이 거의 이렇게 망하는 상황이죠. 망하는 상황이고 그것이 가문의 어떤 그 가문이 망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마을 전체가 그죠? 마을 전체가 큰 피해를 입게 되고 사실상 망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그게 어떤 일차적인 이유인 듯 하지만 잘 보면 마을이 망하는 거는 최첨파가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일제 침략 때문에 망하는 것이죠. 거기 굉장히 재미있게 버무려져 있죠. 그리고 최참판가가 망한 것도 어 그 별당 아씨가 도망을 가서 망한 게 아니라 조준구가 와가지고 뺏어간 거죠. 일단 전체적인 구조는 조준구에 의해서 최참판가가 망하는데 또 한측에서 보면은 그게 그 윤씨 부인과 별당 아씨가 다 좀 이렇게 불륜에 휘말리고 저질러더란 말은 좀 약간 그 비하하는 표현 같으니까 불륜에 휘말리고 그런 일들이 결국 최찬폭의 몰락을 가속화시켰죠. 그러니까 불륜에 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테마죠. 그러니까 최찬판가와 평사리 마을 사람들이 왜 고통을 겪었는가라고 했을 때 한쪽에서는 불륜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한쪽에서는 그게 아니고 조준구와 일제의 침입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준구와 일제를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객관적인 어떤 사회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불륜을 얘기하는 것은 다소 좀 그것이 뭔가 이렇게 좀 초자연적인 것들과 연결이 되니까 역시 샤머니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초자연적인 것들과의 연결은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샤머니즘적인 것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불륜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불모성과 연결됩니다. 불모성. 그러니까 어떤 그 사실 뭐 불륜이 꼭 불모는 아닌데 그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최첨판가에는 씨가 귀하죠. 아이가 잘 태어나지 않습니다. 태어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어떤 물론 그 내용 자체도 또 이렇게 올라가면 굉장히 이렇게 뭐 이렇게 전설적인 내용들이 있죠. 그 내용까지는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최참판가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그 얘기를 좀 해도 되겠네요. 아이를 낳지 못한 이유가 굉장히 도덕적인 이유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구전되는 그 말 속에는, 마을 사람들의 말 속에는 최찬판가가 왜 저렇게 아이가 손이 귀한가라고 얘기했을 때, 과거에 뭐 7대 9대째 올라갔을 때 큰 가뭄이 들었는데 집 앞에 자식이 9이나 있는 과부가 와가지고 밥을 달라고 했는데 밥을 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과부가 굶어 죽으면서 나는 여기서 나와 자식들을 굶겨 죽이고 나도 죽어가고 있는데 너희 최천판가는 곳간에 쌀이 그릇그릇 남아도 먹을 사람이 없어 망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대요.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최천판가는 돈은 많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망하는 길로 접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 왜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떤 그들의 부도덕한, 그죠, 최찬평간의 부도덕함 때문에, 부도덕한 행위 때문에 벌을 받는 거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독자들이 판단할 때 이렇게 그 최찬평의 부도덕함 중에는 불륜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륜과 불모성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호열자라고 하는 거대한 질병도 사람들은 그런 질병이 닥치면은 어떤 도덕적인, 우리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하늘이 벌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이런 과정들이 전체적으로 샤머니즘적인 것들과 연결시켜 볼 수 있는 토지의 종교적 성격이라고 생각됩니다. 토지에 나타난 불교는 토지의 어떤 그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길상이가 길상이가 사실은 이렇게 스님이 키워 기른 거죠, 그죠? 이렇게 그 사실상의 고아를 길상 스님이 키워준 걸로 나옵니다. 키워준 걸로 나오고, 그리고 그러면서 계속 어떤 불교와 관련이 나오죠. 실제로 또 그 윤씨 부인이 기만을 낳게 되는 것도 천은사에서 놓죠. 천은사의 우간 스님이 주지로 있는데 그 우간 스님의 동생이 김계주입니다. 그 김계주는 동학 접주이고요. 동학이랑 같이 나가는데 김계주는 김계남이란 인물을 모델로 했습니다. 실제로 토지에서 보면은 김계주로 써야 될 부분에 김계남이라고 쓴 부분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작가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쓰면서 약간 잘못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잘못 쓰지 않았다고 봐도 또 될 만큼 이렇게 그냥 크게 이상하지는 않게 내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김계남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죠. 김계남은 동학 3대 접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동학 3대 접주하면은 손화중, 김계남, 전봉준 이 세 명이 남접에서 독자적인 세력이 가장 큰 세력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그 박경리 토지에 보면은 박경리 토지에 나타난 내용들을 근거해서 보자면은 실제로 김계남이 가장 그 군사적으로 이렇게 큰 조직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강성파였다고 해요. 근데 김계남은 워낙 강성파여서 탐관오리들을 막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금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이미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그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일반인 거기 동학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 조금 더 온건해 보이는 전봉준을, 그래서 김계남이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전체적인 동학혁명 때 대장을 삼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물론 뭐 역사적인 사실과 딱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전봉준도 굉장히 강성파였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그 세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김계남, 전봉준, 손화중 이 셋이 동학혁명 당시에 가장 큰 계파를 이끌었던 건 사실이고, 그랬을 때 그 김계남, 그죠? 그 김계남을 그 실존 인물 김계남을 갖다가 그대로 가지고 온 게 김계주입니다. 그러니까 김계주라는 인물은 동학의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이 동학의 최고 지도자 김계주가 천은사 주지 스님인 우간 스님의 친동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당국의 동학을 탄압하는 당국 때문에 좀 피해 다니다가 잠깐 천은사에 숨어 있었는데, 김계주가 숨어 있었는데, 그때
윤씨 부인이 그 남편이 죽어서 죽은 남편에 대한 죽은 남편이 극락왕생하기를 비는 그런 백일 기도를 하는데, 백일 기도를 하던 중에 김계주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아이가 생기는 것이 어떤 작품의 출발점이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륜인데, 그 불륜의 발생과 은폐가 천은사라고 하는 절에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것을 주도한 게 그 천은사의 주지 스님인 우간 스님이에요. 굉장히 막 범죄 현장 같은데 작품을 봤을 땐 전혀 범죄의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간 스님은 굉장히 어떤 현명하고 사려 깊은 인물로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굉장히 아주 작품을 굉장히 좀 이렇게 천박하게 얘기하고 있고, 또 이렇게 스님을 갖다가 모독하는 듯이 얘기하고 있지만, 작품에서는 전혀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불륜이 발생하고 은폐됐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인데, 작품을 읽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천은사에서 낭만적인 사랑이 있었고, 그것을 또 이렇게 우간 스님이 굉장히 이렇게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해결했다라고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작품 속 구조에서는, 소설 속인 구조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 원래 윤씨 부인이 자살을 하려고 했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막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자체가 어떤 불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포용적인 특성들을 잘 보여주는 것 같고, 특히 재밌는 게 전 동학 지도자와 우간 스님이 형제였다라는 설정이 굉장히 독특해서 이게 사실까 싶어서 조사를 좀 해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동학 관련된 역사 논문들을 좀 읽어봤는데, 동학 지도자들이 절에 많이 피신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동학하고 불교하고가 그렇게 서로 이렇게 반목하는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독특하죠. 이거는 불교라는 종교 자체가 굉장히 포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우간 스님의 동생인 친동생이 김계주가 동학 3대 접주의 한 명이었다, 동학 최고 지도자였다라는 이런 작품 속 설정이 실제 역사적 사건과 전혀 이렇게 상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외에 또 이렇게 후반부에 가면 길상이가 관음탱화를 그립니다. 그죠? 관음탱화를 완성하면서 자신의 어떤 모든 한을 갖다가 어떤 종교적으로 승화시키는, 종교 예술로 승화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종교 예술로 승화시키는 과정이 그렇게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작품 전체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마지막에서 작가가 그것을 이렇게 길상의 어떤 필생의 어떤 소원으로 그려놓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학의 또 하나의 종교는 유교죠. 유교. 동학은 기본적으로 그런 유교적인 어떤 조선의 모습이 계속 드러나고 있죠. 실제로 일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죠? 20세기 초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토지는 20세기 초를 배경으로 하지만, 사람들은 유교적인 조선시대 500년의 유교적인 삶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극히 일부만, 예외적인 일부들만 벗어나고 있고, 다수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특히 그것은 이제 유학자들의 모습이 재미있습니다. 유학자들의 모습이 가장 기본적인 청백리의 모습이 드러나죠. 청백리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깨끗한 선비의 이미지죠. 그게 이동진에게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죠. 이동진, 최치수의 친구인 이동진은 어떤 그런 청백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 의병장이 등장하죠. 물론 의병장은 윤보가 실질적인 의병장을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김훈장이 의병장을 합니다. 물론 작품에서 김훈장은 굉장히 좀 조롱의 대상이죠. 조롱의 대상이고 비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의병장을 했으나 별로 실속은 없었다. 실속은 윤보가 다 했다. 그러니까 윤보가 실질적인 리더였고 김훈장은 그냥 형식적인 리더였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토지에서 샤머니즘과 불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데, 유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좀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의 종교에서 다른 건 기독교도 별로 비판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유교에 대해서만큼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비판적이진 않습니다. 또 굉장히 또 이렇게
그 긍정적인 부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동진 같은 사람들이고 김훈장에 대해서도 중간중간 굉장히 딱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딱한 인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김훈장이 사실 청백리죠. 청백리고 굉장히 어떤 그 뭐랄까 올곧은 선비이죠. 하지만 그런 그 잘못된 그 구습이죠. 구습. 어떤 그 잘못된 유교의 어떤 구습을 타파하지 못한 인물로 나오고 그에 비해 이동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유교적인 구습을 타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실제로 타파했다고 보이지는 않죠. 타파한 걸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좀 존경할 만한 청백리의 모습을 보여줬고 김훈장은 존경할 만한 모습들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한계가 너무나 큰 뭐 그런 정도의 인물로 보여주고 있죠. 어리석은 반골이란 말이 나오는데 마찬가지 이것도 그 김훈장을 그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중간에 그 토지 일부에 보면은 어리석은 반골이라는 어떤 제목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반골이 나오는데 그 어리석은 반골 자체가 어떤 시대의 변화를 갖다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어떤 김훈장을 이렇게 그 김훈장을 비판하는 것이고 또 조준구가 채취수를 비판할 때도 좀 이렇게 어리석은 반골 어떤 게 반항기만 있지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지적을 합니다. 전 작품 전체에서 채취수를 어리석다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반골 역시 기문장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현실 도피가 채취수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채취수는 굉장히 어떤 현실 도피적인 인물이죠. 어떤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냉정하지만 실제로 채취수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긴 했었어요. 그래서 현실을 도피합니다. 당대 유교 유학자들이 일본의 국권 침탈에 맞서면서 여러 가지 어떤 사실은 글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유학적 논쟁도 많이 있고요. 그들의 논쟁은 크게 한 세 가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나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병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국권을 침탈하고 있는 일제에 맞서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어떤 하나의 어떤 그 당시에 유학자들이 선비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다고 한다면은 일부이긴 하지만 꽤 많은 수의 어떤 선비들은 그냥 현실 도피적인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더 많았겠죠. 모수는 인지하고 있었지만 내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있자. 이거 아주 비겁한 현실 도피도 있겠지만 좀 적극적인 현실 도피를 주장하는 그런 글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것 중에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게 이렇게 일제가 지금 너무나 강력하니까 이 사람들이랑 맞서봤자 우리나 죽는다. 우리가 다 죽으면은 이 유학의 맥은 끊기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이렇게 우리가 숨어 있다가 결국 일제가 끝까지 저렇게 승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어느 날 저렇게 부도덕한 일본 제국주의는 망할 거니까 그때가 되면 다시 우리가 나타나서 유학의 전통을 이어나가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뭐 틀리지 않죠. 일제가 결국 망했죠. 아무것도 한 건 없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현실 도피적인 내용이지만 어떤 현실 도피에 대한 그 생각들이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다. 단순히 어떤 그 비겁함의 문제는 또 아니었다. 뭐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고요. 위선이라는 것도 이렇게 상당히 많은 그 유학자들이 선택한 겁니다. 이건 대표적인 게 뭐 조준구 같은 인물이죠. 일제 영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러니까 일본이 제국주의적 침탈을 감행하면서 어쨌든 간에 좀 이렇게 엘리트 계층을 회유할 필요가 있었죠. 그러니까 엘리트 계층인 유학자들이 일본과 결탁하면서 어떤 일제의 어떤 그 제국주의적 침탈을 오히려 협조하고 자기의 어떤 사적 이익을 취하는 그런 것들이 위선이죠. 위선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유교에 대한 어떤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역사적인 사건하고도 잘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백리적인 유학자, 의병장, 어리석고 맨날 반대만 하는 반골적인 어떤 선비들, 현실 도피하려는 선비, 위선적인 선비 이런 인물들이 나오고 그게 어떤 토지에 나타난 유교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다. 그러니까 유교에 대해서 꼭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비판하는 그 부분들이 많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동화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화.
동학 자체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읽었던 글 중에 하나는 뭐 이렇게 동학은 일종의 유교 샤머니즘이다 라는 얘기가 인상적이었어요. 물론 이렇게 이걸 사실 그 다른 동학하는 분한테 얘기했더니만 또 화를 내더라고요. 그분은 약간 이렇게 동학을 종교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이었는데 샤머니즘이랄까 굉장히 화를 내던데, 사실 동학은 보면 이렇게 샤먼적인 성격들, 이렇게 뭐 이렇게 주술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샤먼이란 말이 맞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주술적인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전봉준이 우금치 전투에서 이렇게 크게 대패를 하죠. 근데 우금치 전투를 앞두고 그날 저녁에도 부하 장수들을 모아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그 총알을 피해 나가는 피환 부적, 정확히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총알을 피하는 부적이 있어요. 총알을 피하는 부적을 계속 밤새 만들어 가지고 모든 부하들에게 등짝에다가 앞에다가 붙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승전투 전날 밤에도 이렇게 동학 지도자들이 그 총알을 피하는 부적들을 그려가지고 부하들에게 붙여주고 그랬다 그래요. 그런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가 이제 동학 교도가 아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죠, 종교적이지 않은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사리에 맞지 않죠.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그 우금치 전투에서 패하게 되는 한 근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과학적이진 않은 것 같고요. 또 동학 자체는 굉장히 좀 유교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동학의 창시자인 최재우 자체도 이렇게 유학자였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그 도리를 따지고 어떤 그런 그 윤리적인 것들을 따지는 것들은 유교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들어요. 물론 그런 것들을 극복했죠. 유교적인 것들 중에서 어떤 비인간적인 부분들을 많이 극복했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 인간 해방적인 측면들이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학 종교에 대한 얘기 한참 하니까 좀 제가 이렇게 그 막히는 것 같아서 그만두겠습니다. 동학은 토지에서 가장 사실 중요한 종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토지는 처음부터 시작이 윤씨 부인과 김계주와의 만남에서 김한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김한을 갖다가 김계주가 키워요. 데리고 다닙니다. 소년 김한이죠.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한 10대 후반쯤에 이제 그 동학 전쟁이래요. 1894년이 이제 동학 농민 전쟁이었죠. 그때 김환의 나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10대 후반인 건 확실해요. 20대 혹은 20살, 많이 봐주면 20살까지는 안 됐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20살까지는 채 안 됐을 거라 생각이 드는, 왜냐하면 어른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10대 후반에 아버지를 따라서 동학 전쟁을 목도하죠. 그리고 아버지가 잡혀서 죽는 모습을 보고 이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동학 지도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요. 피신했다가 3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내가 생모나 한번 보자라고 하고 생모 얼굴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처참반가에 들어오죠. 들어와서 나를 하인으로 써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처참반가에 당시에 하인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하인들을 관리하던 김서방 입장에서는 그냥 됐네 하고 보내고 싶었는데, 왠지 이렇게 그 청년이 좀 안쓰럽고 청년의 인상이 선해 보여서 한번 윤씨부인에게 얘기합니다. 어떤 청년이 와서 하인을 써달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윤씨부인이 쓱 보더래요. 보더니만 쓰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윤씨부인은 알았던 거죠. 얼굴이 김계주를 닮았던 거죠. 그래서 딱 보고는 저놈이 내 아들이구나라는 걸 알고는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전체적인 어떤 그 흐름상 윤씨 부인은 처음부터 김한이 김계주의 아들일 거라는 것을 눈치챘던 것은 같습니다. 눈치챘던 것 같고, 눈치챘죠. 채지 않고는 도저히 그 뒤의 내용들은 설명이 되지 않죠. 그랬다가 다시 와서는 형의 부인이죠. 형수죠. 그 형수는 물론 그 형은 이게 두 번째 부인입니다. 첫 번째 부인하고는 굉장히 사이가 좋은데 첫 번째 부인이 일찍 죽습니다. 최치수의 첫 번째 부인이. 두 번째 부인하고는 별로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냉담합니다. 마지못해 그 최서희가 태어납니다. 최서희가 태어난 다음부터는 서로 간의 어떤 부부 간의 교류도 전혀 없고 그런 그 독수 공방을 하고 있는 형수죠. 그 형수와 사랑에 빠집니다. 사랑에 빠진다고 하면 참 좋은 얘기인데
불륜에 빠지는 거죠.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명백한 불륜이죠, 그죠? 이게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어머니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와서 어, 그 뭐냐 다른 아버지가 다른 그래서 이부형이라고 합니다. 이부 예, 다를 이자 아버지 부자 아비가 다른 형수 이부 형수인 윤씨 부인과 야반도주를 했다. 굉장히 거시기하죠. 거시기한데 그 형수님이 그 야반도주 형수가 빨리 죽습니다. 빨리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금방 몸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기만이 또 이제 삶의 어떤 그런 방향성을 잃고 헤매다가 어, 양재곤이라고 하는 과거의 동학 장수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김계주 밑에서 있던 부하 장수였던 거죠. 그 양재곤에 의해서 발견이 돼서 다시 양재곤이 기만을 내세워서 동학 잔당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 있던 동학 잔당들이 기만을 왜냐면 김계주의 아들이니까 딱 보자마자 김계주를 떠올릴 만큼 비슷하게 생겼다고 또 나와요. 그래서 김계주의 아들인 기만을 중심으로 흩어졌던 동학 지도자들 혹은 동학 잔당들이 모여서 다시 뭔가 일을 꾸미는 내용이 토지예요. 그러니까 토지의 전체적 이야기는 동학하고 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이렇게 토지의 주제를 네 글자로 줄였는데 뭐냐면은 동학 그 후예요. 토지는 1897년 한가위에서 시작하죠. 한가위. 그러니까 음력 8월 15일이에요. 음력 8월 15일인데 1897년은 1894년 그리고 3년 후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동학 혁명이 실패로 끝나고 남아있던 무리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나서 3년 후 점점점 하고 이제 소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점점점 중에 누가 있었냐면 김한이 있었죠. 그 김한은 김계주의 아들이죠. 김계주의 아들이고 또한 윤씨 부인의 아들인 거예요. 그죠? 김한과 윤씨 부인과 김한 사이에 나타난 어떤 그 불법적인 합법적이지 않은 관계 속에서 나온 아이가 등장하고 그 아이가 형수와 운명적 사랑에 빠졌으나 다시 형수를 잃게 되고 그리고 나서 모든 삶의 의지를 잃어버렸다가 동학이란 이름으로 모여드는 동학 잔당들을 보면서 다시 어떤 마지막 힘을 차려서 물론 김한은 끝까지 굉장히 시니컬한 인물로 나오고 마지막까지 그 뭐냐 별당 아씨를 잊지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동학 잔당들이 모이게 된 것은 김한 때문이고 그 김한은 결국은 김계주 때문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의 활동들이 끝까지 나옵니다. 마지막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토지는 동학 그 후에 그 동학하던 사람들은 어디 갔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아주 노골적으로 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끝까지 읽고 나서도 토지하고 동학의 관계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 동학은 왜 나왔지?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토지의 가장 중요한 어떤 사건들이 동학 그 후의 사건들이라는 생각들을 잘 못하게끔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작품이죠. 동학 별파라고 하는 것은 동학 이후에 동학이라는 이름을 빼고 있었던 동학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은 수많은 동학의 어떤 동학 그러니까 사람은 그 사람들인데 그죠? 사람은 그 사람들이고 동학을 했던 사람 동학 교도들이었고 실제로 그들의 어떤 행동 지침들도 동학 경전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확히 어떤 이름은 동학이 아닌 그런 집단들을 동학별파라고 역사상으로 동학별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 동학별파의 상당 부분은 일종의 요즘 우리말로 하면 사이비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교적인 성격을 띠죠. 동학이라는 이름은 버렸지만 여전히 종교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20세기 지금까지 남아 있는 수많은 어떤 작은 종교, 그죠? 작은 소수 종교들의 뿌리들을 따져 보면은 동학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증산교나 대순진리교 뭐 이런 것들도 동학과 굉장히 깊은 연결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초기에 그들의 모습은 동학 별파다라고 이렇게 요 얘기는 좀 정확히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역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전공하진 않았고 하여튼 동학 별파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보통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종교 단체들이 나옵니다. 신종교들이 나옵니다. 신종교들이 나오는데 토지에서는 그런 신종교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물론 지산만이라는 인물이 그 신종교를 만들죠. 굉장히 혹세무민하는 종교를 만들긴 하지만 그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청일교죠. 청일교라고 하는 어떤 그 굉장히 사이비 종교를 만드는데 그건 그냥 이렇게 사이비다 하고 쓱 넘어가고 토지에 나타난 핵심적인 동학 별표는 기만 일당이죠. 기만을 중심으로 모인 즉 지리산에 모여 있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연구자들이 그냥 지리산 모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리산 모임은 동학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리산 모임은 명백하게 동학 별파입니다. 그들은 동학 별파에서나 나중엔 점점 이렇게 동학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이렇게 불교의 해관 스님이 지리산 모임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들어오고 또 나중에는 소지감도 맨 그 스님이죠. 스님이 소지감도 들어오고 또 사회주의자들도 들어옵니다. 사회주의자들도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어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동학이라는 이름을 지어 나가면서 어떤 그 당대 사회의 어떤 변혁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게 어떤 토지에 나타난 동학 별파의 모습입니다. 요 관련해서 시간이 되면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하면 좋겠지만 일단 요 정도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고 있네요. 큰일 났네. 길게 만들었는데 1페이지다 끝나겠네요.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토지는 기독교도 나오죠. 기독교는 사실은 저는 원죄의식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봤어요. 원죄의식. 기독교는 원죄의식을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그죠? 내세우고 있고, 원죄의식을 바탕으로, 원죄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성장한 종교다. 이런 얘기 하기는 어렵죠. 이게 어려운데, 왜냐하면 토지에는 그러한 원죄의식들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윤씨 부인이, 그죠? 윤씨 부인이 그렇게 그 아들 최치수가 이렇게 막 나가고 또 이렇게 기만을 바라보고 조중글을 바라보고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좀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지만 그걸 꾹 참아냅니다. 왜 참아내요? 자기에게 원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기만을 낳았기 때문에 물론 그걸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후회하지는 않는데 그것이 뭔가 이렇게 부도덕하다. 그것이 나의 죄고 내가 그것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죄인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당 제사장인 그죠? 월선내 같은 경우에도 월선이 엄마죠. 월선내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올바른 죽음을 하지 못할 것이다. 자기는 객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객사를 하게 되죠. 그 왜 올바른 죽음을 못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냐 하면은 자기가 신을 속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신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냥 신령이죠. 신령님을 속였다는 겁니다. 신령님을 어떻게 속여요? 그 윤씨 부인 때문에 속이죠. 윤씨 부인이 아이를 가지니까 그죠? 윤씨 부인이 아이를 갖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천은사에 가서 백일 기도를 하던 중에 김계주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왔으니까 윤씨 부인은 죽어야겠다 판단한 거죠. 그래서 죽으려고 했는데 그 누구죠? 거기 있던 하인들이 말린 거죠. 갑자기 하인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윤씨 부인이 하인했던 갓난할멈과 바우 그죠? 그러니까 갓난할멈과 바우라고 하는 그 충직한 그 부부 하인이 말리고 얼른 이거 갖다가 문의원에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문의원이 와서 딱 보니까 이렇게 맥을 짚어든 태맥이죠. 그래서 문의원이 친구인 우간에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간과 문의원이 작전을 짜서 월선내를 부르죠. 그래서 월선내가 그 구슬합니다. 이렇게 구슬을 하는데 구슬 막 하다가 나중에 딱 그 윤씨 부인의 그 시어머니에게 아무래도 어떤 그 나쁜 신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윤씨 부인이 아픈 거는 귀신이셨기 때문이고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절에 가서 요양을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에게 약한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윤씨 부인이 다시 천은사에 가서 요양을 합니다. 요양을 하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거는
주지 스님인 우간 스님이랑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그 주치의인 문의원 그리고 그 마을의 무당인 월선내의 어떤 공동 합작이죠. 이때 월선내는 굿을 하면서 그죠? 신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되는데 신의 목소리를 전달하지 않고 사실은 인간의 목소리를 전달한 것이죠. 이거 자체가 자기에게는 큰 죄라고 판단했고 신령을 속였으니까 이런 큰 원죄가 있으니까 나는 죽을 것이다. 올바른 죽음을 하지 못하고 객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한 원죄의식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토지를 움직이는 힘이 어떤 이렇게 원죄의식과 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 상당히 기독교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요. 이게 아니어도 작가인 박경리 선생님도 평소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죄가 있다, 원죄가 있다. 왜? 생명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을 해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모든 생명이 가진 생명의 원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려면 뭔가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뭔가를 먹는데 생명이 있는 걸 먹지 생명이 없는 걸 먹지 않죠. 생각해보면 그게 어떤 박경리 선생의 어떤 생명사상과 연결되고 있는데 저는 생명사상보다도 이렇게 해서 기독교적인 원죄의식과 굉장히 관련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작품에 나타난 평등사상, 물론 평등사상은 동학에서 출발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평등사상하고도 잘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도부인이 나오죠. 거기에 길리옥 같은 전도부인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기독교 토지에서 어떤 중요한 어떤 종교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고요. 뭐 윤리하고 교리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요쯤에서 자 전체적으로 보니까 너무 좀 자세히 보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 토지에는 그렇게 샤머니즘적인 부분들, 불교적인 부분들, 유교적인 부분들, 동학, 기독교 이런 한 5가지 이상의 종교들이 작품의 중요한 어떤 소재를 이루거나 주제를 이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쉬어가는 페이지로 그림 설명하겠습니다. 여기는 이 사진은 그 통영을 빛낸 대표적인 5명의 문인들입니다. 통영 문인협회에서 제가 긁어왔는데 첫 번째 있는 사진은 청마 유치환이죠. 유치환 시인이고요. 두 번째 분은 김용익이라고 잘 모르는 분이죠. 그 꽃신과 해녀라는 작품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등단했어요. 영어로 발표하고 나중에 한국어로 번역도 했습니다. 한국어는 그렇게 인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영어로 잘 쓰셨나 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꽤 그 주목을 받았고요. 실제로 이렇게 미국의 어느 주에서는 교과서에도 그러니까 영어 교과서에 해녀가 실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분은 김상옥이죠. 시조 시인 김상옥. 이분은 그 김춘수, 꽃을 위한 서식 김춘수. 이분은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박경리 선생님이죠. 통영에 문인들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거는 그 지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책이죠. 마로니에 북스라는 출판사에 나온 책입니다. 2012년에 나왔죠. 토지는 다양한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재미삼아 다른 출판사 책들도 좀 사진을 골라봤는데 이따가 강의를 하면서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제 얼굴을 좀 줄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제 제 얼굴을 많이 줄이고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토지 나왔네. 이 토지 사진은 마로니에 북스에서 나온 토지입니다. 마로니에 북스에서 나온 토지이고 21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봤던 죄송합니다. 아깝게 마로니에 북스고 20권이고요. 이건 나남 출판사입니다. 나남 출판사에서 2002년에 나왔습니다. 2002년에 나온 책으로 21권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토지 인물 사전입니다. 토지 인물 사전이라고 지금 방송대에 있는 이상진 교수님이 쓰셨는데 굉장히 잘 쓰셨어요. 그래서 인물 연구할 때 아주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책이 팔렸죠. 2002년도에 이 책이. 그래서 10년 동안 판권을 가지고 있다가 10년 뒤에 판권이 이제 마로니에 북스로 바뀐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마로니에 북스하고 이렇게 나남 책은 가장 많이 팔린 책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좀 이렇게 그 악명이 높은 책이죠. 악명이 높다는 얘기는 원고가 굉장히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틀린 내용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오탈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여기를 좀 더 할까요? 여기 얘긴 그 토지는 1994년에 완간이 되죠. 완간이 되면서 솔 출판사에서 16권으로 전집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2002년도에 다시 나남 출판사에서 두 번째 전집이 나오고요. 세 번째 전집은 아까 얘기는 2012년 마르네 북스에서 나오는데 요 나남 출판사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솔 출판사하고 이렇게 작가 박경리 선생님하고 좀 이렇게 약간 사이가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때만 해도 이렇게 필름으로 했었어요. 그 솔 출판사가 할 때마다 요즘은 다 이렇게 워드로 다 하는데 솔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워드로 하고 그걸 필름으로 다시 뜨고 그랬었는데 필름 워드 일체 주지 않았어요. 이게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않으니까 이게 나남 출판사에서는 이걸 다시 이렇게 다 워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워딩을 하는 과정에서 스캐닝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OCR이라는 방식으로 스캐닝을 해서 문자 인식을 하고 그걸 다시 이렇게 확인하는 다시 확인하면서 이렇게 틀린 부분들을 잡는데 그러다 보니까 토지는 이렇게 쉼표가 이렇게 그 대화를 하다 보니까 다운표가 굉장히 많이 있죠. 큰 다운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다운표에 다음에 점점점이 있어요. 이렇게 인물이 A, B가 있는데 A가 뭐라고 얘기가 하는데 B가 점점점 하고 그 다음 C가 다시 A가 또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A, B, A인데 A가 너 밥 먹었니? B 점점점 A 배고프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이렇게 스캐닝을 하다 보니까 점점점은 특히나 문자로 인식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다시 사람이 보긴 했는데 보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죠. 그래서 나남 출판사본을 읽다 보면은 A가 너 밥 먹었니 하고 그 다음에 배고프겠구나를 B가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A가 너 밥 먹었니? B 점점점 A 배고프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A가 너 밥 먹었니 하니까 B가 너 배고프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좀 약간 어처구니 없는 그런 오탈자들이 좀 많이 있는 좀 악명 높은 판본인데 아쉬운 건 나눔 출판사 사장님이 보시면 화를 내시겠지만 책은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중에도 가장 많이 좀 풀려 있는 책인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마르네 북스는 그런 문제들을 다 바로잡고 특히 이게 최초의 연재본들을 중심으로 연구자들이 다시 이렇게 수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장 연재본에 가까운 판본은 마르네 북스 2012년에 나온 마르네 북스의 판본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판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 지금부터 토지의 부별 줄거리를 잠깐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이 정도 하고 좀 쉬었다가 제가 이렇게 한 40분에서 45분짜리로 한 2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보니까 지금 시간이 한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잠깐 쉬었다가 토지의 부별 줄거리부터 다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부 강의를 마칩니다.